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방점이 찍힌 인사다, 이런 평가 속에 논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특수부 검사 출신의 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한 명인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 먼저 이 인사 부분부터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지혜 대변인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역대 정부에서 인선이 시작되면 그 인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물별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야당도 지금 별로 할 말이 없는 참 괜찮은 인사다라는 평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진짜 일을 빨리 잘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사로 드러나는데, 네. 실력 위주, 능력 위주의 인사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정말 이 능력을 보는 그런 인사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오광수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뭐 논란이 있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워낙 특수부에서 오래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 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 않는가라는 우리 여권 내에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지지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또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인사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특수부 내부를 아주 잘 아는 만큼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 통해서 소통을 잘 이루어서 그리고 착착 개혁을 매끄럽게 수행할지, 그런 역할들이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리고 지금까지 인선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누구랑 친하다라고 해서 챙겨주고, 아니면 누구는 무조건 배척한다라는 그런 인사가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가까운 사람이라 대법관 후보자로 지금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켜봤을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능력과 자질 면에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후보에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전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일이 어떻게 좀 흠집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번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 몇 개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 라인에 경제통, 그러니까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나 본인의 이 정책 멘토, 경제 정책 멘토를 했던 교수들을 중심으로 자리에 앉힌 것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 네. 또 처음 이루어진 대통령의 인사인 만큼 야당으로서도 그분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대통령 취임 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네. 일정 정도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본인의 뜻대로 실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뭐 지적을 위한 문제 지적, 이런 건 삼가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승엽 변호사가요,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소송을 담당했었고요.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이것과 관련해서도 다 변호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실제로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법조인이나 아니면 법상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었어요. 한덕수 네.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때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소송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관련한 변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같은 잣대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광수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특정 조직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옹호하는 네. 그런 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인사 그대로 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기, 서영교 의원과 찍은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13일에 새 원내대표로 뽑힐 텐데 이건 바로 두 사람의 구도가 친명의 양자 구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 대통령은 그전부터 수평적인 당정 관계와 당무 비개입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바로 명심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 같거든요. 이재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과 정부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그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만찬을 했을 때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도 먼저 어떤 힘을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더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말씀도 하시고 호명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날에 지금 모두가 대통령과 그 나머지 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의 사진을 찍었는데 유일하게 셋이 찍은 사진이 네. 바로 이 양 원내대표 후보를 옆에 두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만큼 누구에게 특별히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지금 사진 한 장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년간 출근을 늦게 하고 일을 안 한다 이런 정부를 겪다 보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정부에서 적응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퇴근을 안 한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첫날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복합기도 없는 그런 무덤 같은 곳이다라고 네. 하면서 티타임을 하려고 해도 티가 없거나 아니면 필기구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했던 그런 일들까지 또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당도 정부가 정부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당도 제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 여당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또 이 두 주체가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었는데 정강재 대변인께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도 얻었던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이른바 일극 체제입니다. 또 이재명 아버지 정당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조직 내에서 스스로 나온 말입니다. 거침없이. 그래서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된 이상 권력은 더 커졌거든요. 그렇다면 자발적인 수직적 당정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부 민심에서 어긋나는 정책들을 내놨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민심에 가깝게 수정하는 작업들을 했었다면 저는 뭐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이라든가 4월 4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의 파면 이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도 상당히 반성하고 최근에 당내 분위기도 그런 쪽으로 갔었어야 한다라는 많은 반성이 있는 거죠. 뭐 과거 여당을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민주당도 그렇게 가야지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잘한다.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다 옳다. 그분이 숙고를 했기 때문에 다 옳은 인사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충성 경쟁으로는 건전한 당정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이른바 명심팔이 경쟁이 굉장히 세게 진행될 텐데 이미 서영교 의원이 많이 실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점을 했다고요? 왜 실점을 했느냐? 네.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설이 막 나왔을 때 상당히 좀 걱정한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 민정수석을 인정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원이나 의원들이나 서영교 의원은 명심과 좀 거리가 멀어졌나 보다. 그래서 실점을 이런 자체적인 했다라고. 네. 평가를 하지 않을까. 전 그래서 실점을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굳이 네. 제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예측을 한다면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밖에서 그렇게 봤을 또 때 예측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상합니다. 네.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아니요, 뭐 짧게 할 말은 없고 어쨌든 두 분 다 우리 당에서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시고 그리고 아까 일극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일극 체제와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지금 다음에 원내대표가 이렇다라고 기울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공정한 경쟁 체제 하에서 지금 원내대표 네.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 이제 13일이면 금요일이 되겠네요. 네. 예, 새 오늘 2시. 원내대표 선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정광재 대변인은 김병기 후보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뵐 텐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반성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성문이 잇따르고 있고 현재 이제 3명이 반성문을 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이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경론이 이제 오고 갔었고 거기 내용에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전당대회냐 비대위 체제냐 또 후보 교체 당시 그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 재건을 위해서 먼저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숙제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의총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8%포인트로 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2017년 완전히 분열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득표수 차이예요. 그렇다면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대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명확한 그 객관적인 성적표는요. 탄핵에 반대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일부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이 부분을 그 중도 진영에서 강하게 질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 우리 당이 환골탈태해서 다시 수권 정당으로서 또 원내 1정당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느냐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탄핵과 관련해선 이제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하고요. 계엄과 관련해서도 통렬히 반성하고 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놨는데 정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갖고 있었던 관성이라는 게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성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큰 외부의 힘으로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내에서 이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없다면 지금 보도를 보면 당원 전체에게 한번 물어보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개혁안과 관련 또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하느냐 그렇지 말아야 하느냐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수도권에서 이기고 이른바 전국 정당화해서 다음 정권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또 가까이 있는 다음 지자체 선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또는 혁신위원장과 같은 과도기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그 대안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가 적어도 9월 초까지는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당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유세에서 빼놓지 않고 하던 말씀이 바로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야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눌 수 있어도 이 국민들을 우리가 색깔로, 성별로, 뭐 세대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이나 입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그 취임 선서 때도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날 바로 비빔밥 회동을 하면서 사실 취임 첫날에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그런 말씀까지도 기꺼이 들으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야당과 우리가 협치를 하고 협의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꼭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야당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손을 잡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뭐 전당대회냐 비대위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보수를 재건하고 뭐 국민을 위해서 건강하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당권을 장악할 것이냐, 어떤 계파가 지금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주게 될 것이냐,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자기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만 지금 계산해 두고 있는 일들로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비삼계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그런 실정들이 실정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신뢰가 사실 없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봤을 때 그때 최상병의 그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한 가지의 장면인 것이지 사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이번 그 가결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앞으로 하는 말과 국민께 하는 말과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 이 계파 싸움에 휘말려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이 보수의 재건도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네. 청원 네. 없으면 다음. 네, 근데 우리 정당과 또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요. 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이 돼야 됩니다. 이번 투표도 그랬고 과거 2022년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선 투표에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 뽑기 위한 경쟁이 돼야 되는데 덜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경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고언을 하셨지만 우리 당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좋은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정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 그 정권을 넘어서 어떻게 더 국민들께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또 아주 심사숙고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건전한 경쟁의 장이 저는 이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서 정부 견제를 하려면 이거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측에선 이미 작년에 협상을 끝냈던 이야기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강재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법사위원장을 왜 우리가 다시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뜩이나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일방적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지난해 그 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당시 협상도 일방적이었지 우리가 당이 흔쾌히 해준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전체 그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된 거고요. 법사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선 야당에 양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의, 그러니까 좋은 뜻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이 그렇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국정 운영을 위해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야당 그런데 몫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엔 피식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SNS 글을 쓰신 네, 걸 보면 네. 그게 조롱할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한번 거론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 대변인. 아니 이게 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민의힘 것인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24년에 분명히 여야 협상에 의해서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어느 선례에 보더라도 1년 단위의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대선이 치러졌다고 지금 1년 만에 다시 협상 결과를 뒤집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민의힘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책 과제나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정치를 민주당 탓, 이재명 탓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3년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는 그래 보수정당 보수에서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한번 해봐라라는 어떤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텐데 그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의료 개혁인데 의료 개혁마저도 의대 증원 2,000명라는 것을 딱 못 박아서 어떤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의사도 피해를 보고 환자도 피해를 보고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잼버리 참사, 수해 참사 등과 같이 우리 그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3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좀 비호하는 그런 역할을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에 더해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터뜨려서 그 국민들이 힘들게 고통받는 속에서 지금 몇 달을 지냈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내란의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후보를 냈고 그 후보를 냈을 때도 본인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를 뽑아달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연장선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하는 그런 개혁 과제들에게 뻔뻔히 그 발목을 잡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망가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하겠다라는 새 정부의 의지를 또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달라라는 것부터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네, 1년 전에도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스피커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